코로나 때 마이너스 유가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유기업들이 여기서 쓴맛을 보게 되죠. 정유업계는 결심을 한 거죠. 아니 미래 신재생에너지 쓴다 그러고 내가 굳이 설비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쓰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람코가 빅테크 합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안녕하세요, 유호석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에릭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정말 스튜디오가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났다가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채널에서도 구루 이야기 좀 다루고 싶은데 누구 좀 얘기해 줄 사람 없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에릭이 나왔습니다. 그 반가운 얼굴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또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 오늘은요, 우리 최근에 나왔던 썰틴F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주실 것 같아요. 일명 구루들의 포트폴리오 훔쳐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촬영일이 2월 27일인데 이 내용만 보시면은 구루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에릭이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썰틴F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썰틴F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약 1억 달러 이상 운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분기별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됩니다. 뭐 4분기면 4분기 포트폴리오를 4분기 끝나고 이제 4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 그러면 웬만한 기관들은 뭐 다 들어간다. 1,300억 정도인데. 그렇죠. 1,300억. 네. 이 정도는 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구루들이 과연 뭐 인터뷰를 하고 뭐 레포트를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과연 그 생각과 과연 행동은 어땠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시즌마다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함정이 조금 있습니다. 좀 고려하실 점은 이 미국 주식만 대상이라서 이제 미국 거래소 외에 뭐 한국 거래소라든지 뭐 유럽 거래소라든지 요런 데 등록돼 있는 주식은 이제 포함되지가 않고요. 보고 대상에.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긴 하는데 옵션의 매매 가격,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아니라 이제 기초 자산 가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곡이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뭐 2조 쇼패팅을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기초 자산 때문에 왜곡이 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힌트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가장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은 과연 어떻게 투자했는가. 근데 제가 오늘은 단순히 포트폴리오만 보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구루들의 최근 주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네, 너무 좋아요. 버무려서 전달해드리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탑 10 종목이고요. 버크셔 해서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투자를 했나, 뭐 최근 뉴스를 보셨으면 뭐 아셨을 텐데 뭐 어마어마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220조 원. 정말 뭐 상상도 안 가는 그런 액수지 않습니까? 그런 액수를 쌓아두고 관망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한 2분기 동안 이 금융주를 대략 한 5조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5조요, 5조. 네, 5조 2분기 정도. 동안 220조 현금 있고 5조. 네. 네. 근데 그 금융주만큼이나 또 많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쌓아두고 버핏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내가 이거는 그래도 사겠다라고 하는 게 금융주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뭘까? 그게 바로 이 원유입니다. 버핏이 에너지 기업을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는 보도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버핏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애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해자 뭐 그쵸. 이렇게. 투자가 있는데 근데 이 버핏이 잘 알려지지 않은 최고의 원유 트레이더입니다. 최고의 매크로 전문가야, 내가 봤을 때는. 최고의 그리고 이제 매크로 뭐 전문가. 지난번에 작년에 SVB 은행 망했을 때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의 그 은행장들이 할아버지 그러면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버핏 보러. 어쨌든 엄청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정말 소름 돋는 거는 그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 SBB 터지기 전에 그 전분기 좀 싸고 불안해서 좀 은행주를 좀 털었다. 그러니까 뭐 매크로 보지 얘기를 말라면서 자기가 엄청 잘해. 아무튼 숨쉬듯이 보시는. 근데 이제 이 원유 트레이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버크셔 서웨이의 이제 원유 투자,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원유 투자를 이제 유추해본 트랙 레코드거든요. 초록색이 매수 시점이고 빨간색이 이제 매도 추측 시점인데 거의 뭐 저점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네. 고점 부근에서 귀신같이 나왔던. 그러네. 지금까지 1950년부터 지금까지 원유 투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잃지 않은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전에 이제 녹색 화살표는
저점 부근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올라올 때 불타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보도가 예측이 있더라고요. 버핏이 원유 그러면 더 올라간다고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있긴 한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가 상승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버핏이 봤을 때는 지금 정유기업들이 버핏이 딱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다. 너무 예쁜 짓을 해가지고 버핏이 계속 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유에 대한 베팅일 수도 있지만 정유주 회사에 대한 베팅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원유 투자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쉐브론과 옥시덴탈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2022년부터 쉐브론은 좀 팔고 옥시덴탈만 계속 매수를 했어요. 네. 쉐브론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4분기부터 쭉 팔다가 요번에 23년 4분기에 처음으로 또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옥시덴탈도 같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정말 과감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정유기업을 좋아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핏이 좋아하는 주주환원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주환원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쉐브론과 옥시덴탈의 잉여 현금 흐름 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영업으로 돈을 벌고 거기서 발생한 현금 흐름에서 뭐 재투자하는 비용 제출하고 남은 돈을 나타낸 건데, 쉐브론과 옥시덴탈이 정유기업들이 유가가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고 그걸로 캐펙스 설비 투자를 안 합니다. 할 게 없지. 네. 설비 투자 안 하고 돈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데,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쓰냐? 바로 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핏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정유기업이 E는 포기했다고 쳐도 G를 ESG 중에서 G는 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이거를 알려면 이제 2014년으로 좀 거슬러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이제 2014년에 이 셰일가스 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유가가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근데 이제 정유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사이즈가 큰 규모니까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로 공급 경쟁이 딱 붙다 보니까 셰일가스가 터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근데 난 설비 투자하려고 부채 이렇게 많이 꼈는데 유가 떨어지니까 수익성 안 좋아서 이제 못 버티는 기업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또 그 와중에서 이제 친환경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규제도 강해진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정유기업들이 여기서 굉장히 한번 쓴맛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굉장히 그 상태에서 좀 소극적이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 마이너스 유가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완전히 이제 정유업계 곡소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유업계는 결심을 한 거죠. 아니, 미래에 신재생에너지 쓴다 그러고 내가 굳이 설비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삐졌어. 나 안 해. 이런 거죠. 내가 왜 기름을 파고 있어? 그쵸. 이런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유가가 미친 듯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22년 또 이때. 전쟁 나가지고. 그렇죠. 그때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번 돈으로 설비 투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이 정유기업의 설비 투자 이렇게 캐펙스를 나타낸 건데, 네. 보시면 2014년 셰일가스 혁명이 터지고 나자마자 그냥 뭐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기업에 현금이 쌓인다는 거죠. 돈은 계속 버는데 투자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22년 2분기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람코가 빅테크가 합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그때 현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쌓아두고 바이든이 뭐 정유기업들 신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고 이제 이 돈으로 이 주주환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보면은 2022년 2분기 때 사우디 아람코가 번 이익이 48빌리언 달러인데 빅테크들을 다 더해 보니까 45빌리언이네요. 엄청나긴 엄청납니다. 이 현금으로 이제 주주들께 이제 돌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했던 투자는 어쨌든 정유주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인데, 이게 유가에 대한 베팅이라기보다는 정유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투자를 안 해도 되니까 배당을 많이 하던지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주에게 환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뭐 엄청 오르지 않아도 이 정도 유가면은 정유기업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현금으로 굉장히 좋고 주주환원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버핏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정유기업에 베팅 된다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이 영상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은 전설적인 이분 좀 기다렸습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고 사실상 파운드와 공매도는 이 사람의 아이디어였고, 제가 이분 나올 때마다 이제 반 농담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쿠팡이
가장 비중 높은 미국 주식이었어 가지고 명예 쿠팡맨이다라고 네, 명예 쿠팡맨. 제가 네. 네, 조롱 아닌 조롱을 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은 쿠팡이 아니다. 엔비디아맨이다. 아, 정말요? 네, 엔비디아가 가장 많고 이분이 정말 전설적인 트레이더인 게 이제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마켓 타이밍 보지 마. 그렇지. 기업만 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드러켄 밀러는 마켓 타이밍 제도 돼. 너무 잘 맞추니까. 네, 네. 버핏도 인정한. 버핏도 네. 인정한 마켓 타이머고 뭐 그런 만큼 대기록입니다. 30년 동안 손해를 보지 않았고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30%. 야. 어마어마한 기록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매크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부채 이슈, 문제 이슈가 꽤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작년 말부터. 맞아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사람이래요. 이거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분명 부채 이슈가 자산 시장에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최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채의 양 자체가 아니라 GDP 대비해서 이자 비용이 얼마나 내냐 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뭐 90년대 수준까지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GDP 대비 이자 비용 비율이 본인이 봤을 때는 이거 신기록 세운다. 지금 이 페이스면은 90년대 한 5% GDP 대비 이자 비용 5%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드러켄 밀러가 봤을 때는 10년, 15년 내 7%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채가 많아요가 아니고 이제 낼 이자가 많아요.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뭐 매크로 안 좋은데 네. 나는 AI 외길만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뭐 반드시 올 것 같고 오히려 뭐 이분이 이제 10년 횡보장 올 것 같다. 70년대처럼. 근데 그래도 AI는 무조건 간다. 버블이어도 간다. 네. AI가 심지어 막 이게 허상이고 버블이어도 그래도 몇 년은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와, 이게 세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이 닷컴 버블 때 보면은 닷컴 버블도 이 버블이지만 2, 3년은 갔다. 그러니까 AI 버블도 버블이어도 앞으로 갈 일 많이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AI 외에 딴 거 산 건 없냐? 딴 거는 이제 금속하는 이제 채광 기업을 좀 많이 샀고 네. 그리고 채권을 자기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작년에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주식, 이 채광 기업, 채권 요거 외에 나머지 주식은 다 별로다. 라고 이렇게 또 네, 네.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예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채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네. 이제 본인이 부채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이 올해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엔 이건 최악이다. 아, 왜냐면 트럼프는 이제 연준 의장을 자기 끈앞풀 같은 사람으로 앉힌 다음에 네. 부채를 엄청나게 늘릴 것이다. 파워를 자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9에서 10% 시대가 열리게 되지 않을까. 이걸 대비를 해야 되고 그나마 트럼프보다 나은 게 이제 다른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채 이슈의 이제 위험성을 알고 있어가지고 부채 다이어트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 3, 4% 정도에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워낙 싼 게 많긴 해가지고 부채 문제가 임기 내 한 번은 좀 터져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재선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공화당 후보랑 비슷할 것 같다. 뭐 트럼프처럼 부채를 엄청 늘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부채 이슈 문제를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재선만 되면은 이 사람도 부채 다이어트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여러분 9에서 10%입니다. 이거는 도망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 때는 어쨌든 대선 이슈가 있어서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AI 주식이랑 그 채광 기업 하나 빼고 주식 다 별로야 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너무 고평가라는 거죠.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뭐 PE가 27까지 올라왔는데 S&P 500의 PE가. 근데 이거는 드러켄 밀러가 봤을 때는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의 산물이다. 제로 금리와 이제 양적 완화가 불가능해졌으니까 그 이전 시대의 PE로 돌아갈 텐데 그게 한 평균치가 15더라. 27에서 15까지 빠질 것 같다. 반토막인데요, 그러면. 네, 끔찍한 거의. 얘기를. 네. 근데 이제 한 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10년 횡보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드러켄 밀러가 보고 있는 시장에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M7 그래가지고 이 가는 주식만 가고 안 가요. 그래 불평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거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오래 갈 거야. 아니 벌써부터 그렇게 서두르고 그러면 어떡하냐. 불평 불만하지 마.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니까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역시도 평균 회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단기채, 그러니까 2년물을 롱하고 장기채 10년물 이상을 숏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재역전 될 것 같다. 단기 금리는 지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아까 봤듯이 이 드러켄 밀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착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는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수 없다. 유지될 수밖에 없다. 본인이 봤을 때는 평균이 4.5%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의 시기를 보니까 뭐 장기채 금리가 7%까지도 올라갔더라. 그래서 나는 장기채는 계속해서 숏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채권은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 13F를 보면은 이제 이 드러켄 밀러의 탑 10입니다. 역시 엔비디아 맨으로 탈바꿈하지 않았나. 그래서 쿠팡은 3위로 내려가고 이제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게, 진짜, 와, 뭐, 지난번에 13F에 대해서, 에릭이 얘기해 주셨을 때도 AI에 대해서 베팅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더 늘린 거네요.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AI는 뭐 계속 가니까 네. 베팅을 했다고 쳐도, 구리는 갑자기 이 뭐냐? 차원경은 왜 산 거야? 드러켄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서 고착화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ESG 중에서 E의 투자가 너무 많이 됐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화석연료를 쓸 때는 이제 원유가 주인공이었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금속이 주인공이다. 대표적인 또 구리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만들 때도 들어가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필수적인 금속인데, 워렌 버핏 때 말씀드린 원유 마냥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수요는 엄청 늘 예정인데, 광산 기업들이 캐펙스를 많이 안 늘렸거든요. 똑같네요. 왜냐면은 네. 2014년 그 즈음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저성장 기조로 빠지면서 중국이 최대 구리 수입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리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광산 기업도 이제 캐펙스를 줄입니다. 근데 이런 이 광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거든요. 우리가 이 구리 매장지를 발견해서 여기를 탐사를 하고 뭐 광산을 만들고 채굴하기까지가 짧게는 7년, 길게는 20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지금 광산 기업들이 캐펙스를 늘린 게 2020년부터 이제서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지금 2014년보다도 캐펙스 절대적인 규모가 낮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